자, 안녕하세요. 지텔프 유정 강사고요. 이번에 문법 개정서 새로 출간된 거와 같이 독해도 개정서가 새로 출간이 돼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독해 관련돼서 이제 할 말 좀 하고, 그리고 지텔프 독해 구성 특징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갈게요. 자, 일단 제가 올해 1월부터 지텔프 독해 실강 3주반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이 3주반에서는 이제 매일매일 단어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학생들이 정말 단어를 모르는구나. 단어를 모르니까 당연히 점수가 안 나와요. 단어를 모르니까 당연히 해석이 안 돼. 그리고 단어를 모르면 아무리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라고 강조를 했어도 단어를 모르면 일단 정신이 멍해지기 때문에 그런 강조하는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아. 아셨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법이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독해도 어떤 요령이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시는데, 지텔프 문법은 남달라요. 지텔프 문법은 사실 선택지만으로도 오답 소거하면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기간에 지텔프는 문법에서 고득점을 하니까 독해도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자꾸 요령을 찾는데, 독해는 아니야. 독해는 완전 차원이 다르고, 독해는 일단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으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단어 암기예요. 그리고 단어는 정말 뭐 하루에 뭐 20개, 30개 외워서 언제 내가 그걸 다 외워. 저는 하루에 200개는 외우라고 얘기를 해요. 150개에서 200개.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4과 정도를 보는데 그게 200개거든요. 그래도 외우라고 막 몰아붙이면 외워요.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150개에서 200개 암기하셔야 돼. 근데 정말 내가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100개라도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모아서 그 암기 단어가 쌓여지면 이제 해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볼 수가 있지. 그러면 20개, 30개는 정말 단어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단어 암기하시되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는 암기하시고, 또 암기하는 방법도 절대 독서실에서 눈으로 보시면 암기되는 게 아니야. 그건 시간 낭비야. 여러분이 단어를 눈으로 본다는 건 그건 독서하는 거지 암기가 아니거든요. 일단 영어는 암기할 때 소리내서 말로 해서 달달 암기를 해야지 그게 머릿속에 오래 남지, 눈으로 보면 그냥 끝까지 계속 봐. 암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단어 암기는 무조건 독서실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맘 편하게 소리 내서 읽으면서 달달 암기하는 연습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어 암기가 좀 되면 여러분이 직해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직해라 함은 영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죠. 그러니까 영어를 딱 읽고 우리말로 바꿔서 해석하면 그게 의역인데, 그렇게 되면 이 문장이 주고자 하는 의미를 나도 모르게 변질시킬 수 있어. 그러면 그대로의 내용을 받아오지 못하니까 거기에 내 상상 좀 들어가고, 그죠? 모르는 단어 있으면 또 좀 바꿔서 해석하면 원래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과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을 못 고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직해 연습인데, 자, 이 직해는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면 단어마다 끊거든요. 단어마다 끊는 게 아닌 것이, 영어는 구나 절의 의미 단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연결 단위대로 묶어서 순서대로 해석해 주시는 거야. 자, 구는 우리가 지텔프 문법에서 배워요.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그래서 아니면 또 전치사구, 이렇게 그 덩어리를 하나로 묶고, 절도 배워요. 형용사절, 부사절 배우고, 명사절은 이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제 하지 않지만 그래도 명사절도 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절의 시작은 접속사니까 구 덩어리 묶고 접속사 시작에서 묶고, 그래서 그 묶은 덩어리대로 순서대로 해석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는 연습도 필요해. 이렇게 단어 외우고 직해 연습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지, 단어가 외워지지 않고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교재를 보면서 문제들을 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면서 이제 그 독해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독해 교재의 문제를 풀고. 그럼 이제 독해 교재로 갔어.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문 전체를 다 해석하는 연습은 필요 없고, 이제 각 파트별로 어떤 유형의 특징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래야지 접근이 쉬울 거니까. 그 다음에 지텔프 독해는 그래도 좀 좋은 것이, 문법과 마찬가지로 지텔프 독해도 좀 좋아하는 오답의 유형이 있어. 근데 걔가 문법처럼 항상 그렇게 눈에 띄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지텔프가 이런 유형의 함정들을 좋아하는구나가 있으니까, 그 함정들을 연습하면 정답 고를 때 오답으로 빼버리면 되니까 정답을 고르기는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낼 수 있는 거지, 공부를 안 하면서, 그 공부에는 단어예요. 단어 암기를 안 하고 직해 연습을 안 하면서 계속 문제만 풀면서는 나는 문제집 다 풀었는데 점수 안 나와요. 당연하죠. 문제만 많이 풀었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확실하게 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해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문제집 풀 생각보다는 먼저는 단어 암기 확실히 하고 직해 연습하면서 그리고 파트별 문제 유형의 특징과 그 다음에 각 문제들에 있는 오답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지 내가 독해 점수를 낼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요. 자, 잔소리였는데 제가 정말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단어 좀 외워주시라는 거. 단어 없이는 독해 점수 안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잔소리 충분히 했으니까 이 스텔프 독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스텔프 독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파트 하나가 지문 하나예요. 그러니까 총 4지문이겠죠. 자, 스텔프 독해는 제가 문제 풀 때 한 45분을 잡고 문제를 풀라고 얘기하는데 이 45분을 풀로 다 문제 풀 때 쓸 수는 없고 이제 5분은 마킹도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시험장 가면 좀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5분 빼고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스텔프는 총 90분을 보는 시험이니까 우리가 문법은 학생들이 막 빨리 풀려고 그러면 10분 동안도 막 풀고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자잘한 실수들이 생겨. 마킹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문법을 한 15분 정도 잡고 푸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LC 같은 경우는 30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뭐 시간 빼올 수 없고 그래서 남는 45분을 독해 할애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5분을 빼면 이제 여러분은 40분 동안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적으로 보면 각 파트당 10분씩 일단 할애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문제는 총 2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파트당 7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2문제는 다 단어예요. 어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으로 풀어야 되는 총 문제의 개수는 20개인 거죠. 자, 파트 1은 유명한 인물의 일대기야. 이게 뭐 꼭 사람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뭐 슈퍼맨 이런 주제가 나온 적도 있는데 암튼 유명한 인물의 일대기니까 시간의 흐름을 갖는 지문인 거고 그 다음에 파트 2는 인터넷 기사문인데 최근에 진행했던 실험이나 연구에 관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하는 게 파트 2인데 왜 그러냐. 이제 여러분이 생소한 주제가 막 들어가기도 해요. 무슨 뭐 의학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다 싫어하는 무슨 지구과학 종류, 뭐 공룡 이런 얘기들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주제가 들어가면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런 단어를 보고 어려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뭔가 전문적인 단어들은 지문에 무조건 설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기본 단어를 잘 모르니까 지문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다시 한번 잔소리하지만 단어 무조건 암기하시면 여러 가지가 해결돼요. 그 다음에 파트 3는 특정 주제에 관한 백과사전적인 해설, 즉 뭐 주제가 에펠탑 아니면 뭐 김치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에펠탑이 무엇인지 뭐 에펠탑의 특징이 무엇인지 뭐 김치가 무엇인지 김치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지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파트 3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문의 흐름이라기보다 왜냐면 그 지문의 주제에 따라서 이제 내용상 연결이 달라질 거니까 이 파트 3는 일단 정답의 근거를 찾으면 그 부분을 다른 파트보다도 좀 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파트 4 같은 경우는 편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편지 지문이니까 길진 않지 짧은데 토익에 나오는 편지 지문하고는 좀 달라요. 그 문제의 종류가.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냥 짧으니까 되게 간단하게 정답 고를 수 있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지문은 또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자잘한 실수가 생기지 않는 거.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특징을 갖고 있는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넘기고 자, 독해 지문 문제 풀이 순서를 넣어드렸는데 자, 우리는 주구장창 하루 종일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시간 정해드린 것처럼 총 40분 동안 각 파트당 10분씩의 시간을 갖고 최대한의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좀 전략이 필요하지. 자, 그런데 학생들이 이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꼼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꼼꼼함이 영어로 가면 그 질병이에요. 왜 질병이냐? 나는 지문 전체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 꼼꼼함은 절대 영어 문제에서는 발휘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독해 문제를 풀 때 일단 모르는 건 넘길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문 전체를 다 해석해서 정답을 골라야지는 꿈도 꾸면 안 돼. 우리가 10분 안에 각 파트당을 풀어야 되는데 지문 해석 다 하는 것만으로도 10분 지나갈걸요. 그렇게 꼼꼼하게 해석하면.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절대 지문을 먼저 해석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생각이고 자, 처음에는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제목을 확인하셔야 돼.
이 지텔프 독해의 파트 1에서부터 파트 3까지는 다 제목이 있어요. 편지 지문은 제목이 없지만. 그래서 제목을 먼저 확인해요. 자, 그래 놓고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항상 제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거든. 이 제목이 주제인데 주제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문제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제목에 대한 부연 설명된 곳을 찾아서 일단 읽어요. 그리고 나서 쭉 읽지 말고 그 다음에는 얼른 문제로 가는 거예요. 질문으로. 그래서 질문을 먼저 해석을 하는데 질문을 5개 다 읽는 게 아니라 이제 풀 문제들만 먼저 찾아가는 거지. 예를 들면 파트 1의 첫 번째 문제가 53번인데 자, 제목 읽었어? 지문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제목의 사람이 누군지 일단 대략의 정보를 알았어? 그럼 53번 문제로 얼른 가는 거야. 53번 질문을 읽고 그 다음에 질문이 언급된 곳을 지문에서 찾는 거예요. 즉 질문에 있는 단어를 지문에서 찾는 거야. 근데 그때 동의어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재수가 좋으면 질문과 똑같은 단어가 지문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이 있는 곳을 지문에서 찾는 게 사실은 보통 학생들이 자격증을 공부하니까 2년에 한 번씩 영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영어 문장이 눈에 익지 않기 때문에 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이 질문을 지문에서 찾을 때. 그런데 쓸데없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있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은 곳까지 다 해석하려고 하니까 결국에 지문을 다 읽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내가 찾는 단어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 거기 막 버리고 가요. 막 버리고 가서 결국에 내가 찾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단어가 속해 있는 문장만 정확하게 해석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나서 지문에서 근거를 찾았으면 앞에서도 제가 강조했듯이 그 부분을 해석하는데 이때가 직해하셔야지. 정확하게 끊어서 직해해서 정답은 선택지에서 똑같은 단어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같은 내용을 찾는 거야. 선택지에서 같은 내용을 찾을 때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냐면 해석을 해서 선택지에 있는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봤던 내용에 있는 단어가 뭐 한 2-3개 중복돼 있으면 해석도 안 하고 당연히 같은 뜻이겠거냐고 정답을 엄청나게 올라. 그 실수를 절대 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직해하는 연습을 꼭 하시라고. 그래서 얘는 제가 지금 넣어드린 이 3가지의 방법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요. 일단 제목을 확인해. 제목에 대한 부연 설명이 첫 번째 있으니까 일단 제목이 뭔지는 알아야 돼서 일단 읽어요. 빨리 읽어. 그리고 나서 쭉 읽지 말고 이제 질문으로 얼른 가요. 근데 질문을 읽고 나서 사실 우리가 뭐 핵심어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질문에 있는 단어를 지문에서 찾는 거야. 근데 찾을 때 시간이 걸리는 건 이제 영어 문장을 많이 안 봤으면 당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속도를 높이려면 내가 찾고 있는 단어가 있는 문장이나 구문이 아닌데 그럼 빨리빨리 버리고 가. 그래서 찾았어. 지문에서 근거를 찾았으면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건 직해고 그리고 선택지에서 정답 찾을 때 하셔야 되는 건 똑같은 단어라서 정답이 아니라 해석했더니 같은 내용이네 그래서 정답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엔 똑같은 단어가 들어있지만 해석이 같으니까 정답이 돼야지 단지 같은 단어가 들어있어서 정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넘기고 자 이제 파트 1을 들어갈게요. 파트 1을 이제 이 긴 잔소리 끝나고 이제 드디어 파트 1을 들어가는데 자 파트 1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유명한 인물의 일대기야. 자, 일대기라는 건 이 지문이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시간상의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파트 1에 지문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파트 1은 이제 파트 1과 2만 이제 파트 1하고 2는 이 지문과 질문에 보통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파트 1에 단락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질문을 보고 정답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지문으로 갈 때 훨씬 더 찾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일단 파트 1은 첫 번째 단락은 당연해요. 주인공이 누군지 모를까봐 주인공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문제랑 연결이 되는데 이 주인공의 중요한 업적이 무조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미리 얘기를 하면 이 파트 1의 첫 번째 문제는 주인공이 무엇으로 가장 유명합니까? 뭐 이런 거 좋아해. 그럼 유명한 건 결국 그 주인공에 대한 업적을 묻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주인공에 대한 소개하고 나서 바로 중요한 업적이 들어가니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면 저 밑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으로는 전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지문의 흐름만 알고 있으면 첫 번째 단락 가서 바로 정답의 근거를 찾아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그냥 보지 마시고 암기하세요. 자, 첫 번째 단락에서 하는 게 뭐라고요? 주인공에 대한 소개. 당연하지. 누군지 모른 채 맨 마지막에 사실은 그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는 아닌 거지. 첫 번째 단락에서 주인공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정답의 중요한 근거인 주인공에 대한 중요한 업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주인공이 뭐 어디에서 몇 년도에 출생해서로 다 시작해. 그럼 이제 그 문장은 볼 필요 없어. 근데 뭐는 보냐면 출생하고 나서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그 다음에 중요한 업적 전에 청년 시절에 얘네들은 문제가 돼서 나갈 수 있는데 보통 두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문제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보통 이 주인공 앞에 뭐 어린 시절에 뭐 누구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 어린이 그냥 내용상 어린이 아니라 어린 시절이니까 나는 두 번째 단락 가서 정답의 근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정답의 근거를 찾을 때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주인공의 출생,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청년 시절인데 뭐 출생은 볼 필요 없고 이 부분은 문제가 돼서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 이제 주인공의 여기서 언급됐던 이 중요한 업적과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좀 더 세부적으로. 그래서 보통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도 요 세 번째, 네 번째 단락과 관련이 되는데 그 업적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인공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세 번째, 네 번째 단락과 연결된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뭐다라고 정할 수는 없지.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일단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단락 가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볼까까지는 되겠죠. 근데 마지막 단락은 이 주인공의 근황이나 말년, 뭐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든지, 뭐 어떻게 돼서 무슨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라든지, 뭐 상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죽었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인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들어가. 이렇게 쭉 앞에서 설명을 해주고 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뭐 어떤 칭찬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뭐 나쁜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나쁜 소리가 들어간 주인공은 없었어.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좀 대단해요 라는 평가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파트 1의 지문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말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반복해서 잔소리를 하지만 이 흐름은 좀 암기하셔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단락에 뭐 있다고요? 주인공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문제랑 직결되는 주인공의 업적. 두 번째 단락은 주인공이 태어나서는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그 주인공의 어떤 출생 관련된 시작은 그 뒤에 쭈루룩 뭐가 나오겠구나. 이제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이나 이게 중요하기 전에 그 청년 시절까지라는 힌트로만 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나 네 번째 단락은 요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중요한 업적과 관련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마지막 단락은 이 주인공이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죽었는지 뭐 어쨌는지 말년이나 그 다음에 주인공에 대한 평가 쪽이 들어가 있어요. 자, 넘겨볼게요. 자, 파트 1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제가 앞에서 이제 거의 다 얘기했어.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선 제가 퀘스천 1이라고 넣었지만 이게 실제 문제면 53번이야. 그 다음에 퀘스천 2는 54번이고 퀘스천 3는 요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들이 있고 54, 55, 56, 57번이지. 그래서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그래서 퀘스천 1은 53, 퀘스천 2는 54, 퀘스천 3는 이제 실제 문제에서 파트 1의 마지막 문제 57번인데 자, 제가 파트 1은 지문의 흐름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각 단락의 특징을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랑 연결시키기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53번, 퀘스천 1은 53번을 해석하시면 주인공인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무엇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까는 무엇으로 가장 유명합니까? 는 질문의 의도가 주인공의 업적이에요. 자, 제가 방금 되게 중요한 얘기했는데 질문의 의도라는 걸 말했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질문을 해석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 해당되는 단락을 좀 쉽게 찾으려면 파트 1하고 파트 2는 특히나 이 질문의 의도라는 걸 생각하면 되게 좋아. 그래서 이 퀘스천 1은 그냥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무엇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죠?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그럼 업적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단락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단락은 주인공에 대한 기본 소개 플러스 이 주인공이 무엇으로 유명한지에 대한 업적이 나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 단락 가서 질문에 있는 단어를 지문에서 찾으면 best known for가 여기 그대로 best known for 하고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근거를 찾았으면 이 근거가 속해 있는 문장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은 전체 다 해석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제 실제 문제면 54번
자, 왜 에이미 하우스는 학교에서 쫓겨났나요?는 단순 문제 해석이고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남달리 보이는 단어가 있죠. 스쿨, 학교. 그럼 결국에 학창 시절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단락은 출생에서부터 이제 출생은 필요 없고 뭐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청년 시절 이렇게 갔으니까 이 두 번째 단락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주는 게 더 스쿨이야. 자, 그래서 단락이 나왔어.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학교를 찾으면 여기 학교 있는데 엑스펠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있는 문장이니까 여기를 전체 다 해석하면 정답을 고를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선 퀘스천 3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마지막 문제인 57번은 자, 질문 해석하시면 와인하우스는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그 주인공에 대해서 기억하는 건 그게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은 와인하우스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근데 질문의 의도는 평가지. 그럼 질문의 의도가 평가. 평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단락도 같이 나오죠. 보통 마지막 단락에 이 주인공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질문이 그대로 들어가서 remembered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문장 해석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 평가가 안 들어가 있을 때도 있어.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죽었다라든지 어디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든지 상을 받았어,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냥 그렇게 근황으로만 끝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그 앞단락에 주인공에 대한 이 중요한 업적과 관련된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거기에 없으면 이 첫 번째 단락에 중요한 업적은 결국에 주인공에 대한 평가와 같은 맥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여드린 게 지금 파트 1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인데 이거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문제 푸는 시간이 남들보다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많은 개수를 푸는 것보다 푼 문제의 정확성이 높은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있는 55번하고 56번을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락과 문제가 보통 정해져 있는 53, 54, 57 이렇게 푸는 게 더 좋겠죠. 자, 이제 그 교재 들어가 볼게요.